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만 했지.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기억되며 어떻게 다시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대한 문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생각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 메커니즘에서는 생각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각 메커니즘의 가장 주된 생각작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작용, 그 생각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용, 그리고 저장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작용입니다. 이 중 생각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은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이와 연관된 자신의 기억이나 본성이 반응할 경우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생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에 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연관된 자신의 기억이나 본성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내를 걷다가 자기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아들 닮았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았을 때 시각 정보가 입력되었고, 두 번째로 이에 대응하여 자기 기억에서 아들의 얼굴 모습이 떠올랐으며, 이와 동시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본성이 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셋째로 우리 아들 닮았네라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억이나 본성 중 어느 하나만 반응하여도 생각은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의 생각들은 기억과 본성이 동시에 반응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그 정보에 관련된 기억이 많을수록, 그리고 관련된 본성이 풍부할수록 생각은 더욱더 잘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듣고 보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억과 본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더라도 집 가진 사람은 기분 좋은 생각을 할 것이고, 집 없는 사람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 것이며, 주식하는 사람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정보가 입력되어도 개인마다 각기 다른 기억과 본성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이 딱 한 곳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직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한순간에 단 하나의 생각만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은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다른 손으로 세모를 그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이 어떻게 기억으로 저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억으로 저장될 때에는 생각이 만들 때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함께 묶여서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저장됩니다. 생각이 만들 때 있었던 요소들이란 먼저 입력된 정보가 있고요. 이에 반응한 기억과 본성이 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생각이 있는데요. 이들이 모두 함께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연결되어 저장되는 형태를 기억 조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례를 다시 보면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정보가 있었고, 이때 떠오른 아들의 얼굴이라는 기억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아들 닮았네라는 생성된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했던 생각뿐만 아니라 그때의 주변 상황이나 느낌까지도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억 조각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저장된 상태에서는 인지할 수 없으며 어떤 기억 조각이든지 떠올려 보아야만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특히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외운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떻게 다시 떠오를까요? 기억은 생각이 만들어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기억 쪽에 포함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입력된 정보에 관련된다면 그 기억 조각은 통째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예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닮았네라는 기억 조각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관련된 정보만 입력되어도 떠오른다는 것이죠. 예컨대 아들을 직접 보거나 또는 비슷한 모습을 보더라도 또는 그 장소에 다시 가거나 누가 닮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우리 아들 닮았네라는 기억 조각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취준생들은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요. 기억 잘하는 법이란 결국 입력된 정보에 대응하여 기억 조각의 4가지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의 기억 조각을 독립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억 조각들을 연관지어 기억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억 조각을 연관지어 기억할수록 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조선의 왕들을 기억할 때 태정태세 문단세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생각 메커니즘의 생각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그려보면 먼저 정보가 입력되는 부분이 있고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과 본성 부분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작용하여 생각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전체 구조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생각 메커니즘의 생각 작용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에게 부딪힌 생각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식이나 게임 또는 도박 등의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이 생각 메커니즘에서는 딱 한 곳뿐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생각이라도 생각 만들어내는 곳을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흔한 예는 증오에 대한 것인데요. 누구를 증오하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증오란 강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증오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많아지게 되고 기억이 풍부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더욱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어떤 사람을 증오할수록 증오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더 잘 떠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문제는 개인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타인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이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